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그동안에 사실 전자정부, 정부 3.0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오시고 했는데 뭐가 다른 것이냐, 사실 그게 우리가 그동안 이런 아이디어나 이것들을 몰라서 못했던 것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없었던 것들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고, 사실 우리가 디풀정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게다가 이제 어제 사실 또 발표가 됐는데, 원래 6개 분과로 나눠져서 뭐 제가 원래 인프라 분과에 속했었는데 이 분과가 16개 분과로, TF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더 복잡해지고, 제가 맡는 분과가 이제 DPG 허브 TF라고 하는 그 팀이랑 그다음에 기술 자문 TF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혜택 알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아키텍처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을 조금만 앞에 조명을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잘 안 보이실까봐. 예. 잘 보이시나요? 사실 뭐 이 장표를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디풀정은 그냥 추구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부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 국민들의 눈높이가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혁신의 그 눈높이, 뭐 요즘에 뭐 좀 전에 오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챗GPT 같은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 유저 인터페이스들도 굉장히 이제 민간이 뭔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정부가 그런 민간의 눈높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살 것인지, 그거를 정부가 다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과 협력해서 할 것인지를 좀 고민하는데, 이제는 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어떤 코로나나 백신 대란 같은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아키텍처, 이런 민간의 기술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받아들여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시스템 기존에 사일로화되어 있던, 이게 저희 사실 요 주제는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4차위도 하고 이번에 디풀정도 하면서 이제 여러 부처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각 부처마다 각자 예산과 기획과 이렇게 해서 그걸 실행하는 게 다 따로 있으니까, 당연히 뭐 예를 들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CTO 같은 게 있어서 전체 기술 아키텍처나 이것들을 쫙 정리해가지고 이것들을 하는데, 그냥 부처별로 이제 SI 업체들이나 이렇게 목표로 하시는 것들에 집중해서 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다 사일로화 되어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연계를 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아예 처음부터 그게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의 연계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 데이터나 프로세스를 개방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공 데이터 개방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데이터 개방이 아니라 이젠 프로세스를 오픈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이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기재부나 국세청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막 한데, 이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 프론트엔드, 이 화면이나 이런 애플리케이션까지, 이 프론트엔드까지를 다 해서 하는 거 당연히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적절한 액세스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API로 그것들을 민간에게 제공하고, 민간들이 그 프로세스를 국민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에 녹여서 이 정부의 서비스, 그러니까 정부는 그냥 한마디로 오픈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애플리케이션까지 정부가 다 제공하고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정부는 그 데이터나 프로세스를 적절한 통제 안에서 민간에 오픈하고, 그 앱이나 화면까지를 정부가 만드는 것도 해야 될 영역이 있지만, 많은 부분을 국민들이 익숙한 기존의 소프트웨어나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그게 통합돼서 국민들이 익숙한 것에서 녹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이제 이 데이터와 서비스를 개방한다는, 이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그걸 해야 된다. 오픈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정부가 주도하는 거에서 우리가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이걸 참여해서, 민간이 주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AI 기술이나 그런 머신러닝 같은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 왔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부가 사용하는 일하는 방식과 업무 소프트웨어를 녹여 넣어야 되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모델을 기반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일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장표를 보면서 뭐 막 우리나라가 진짜 굉장히 특히 행안부에서 이 어마어마한 정부 시스템을 이제 전 세계에서 1, 2위 하고 뭐 OECD에서는 조금 그렇지만 이렇게 유엔에서나 이렇게 전 세계에서 거의 유례 없는 수준의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전자정부나 정부 3.0을 구축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쫙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많은 것들이 지금 뭐 모바일 디지털 원패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디풀정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비슷비슷한 게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놓고 보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고민이 이렇게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그걸 체감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차이를 갖고 선제적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혁신 역량을 갖다 활용하는 이걸 통해서 기존의 서비스 공급자, 정부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에서 이젠 플랫폼으로서 이 정부의 어떤 역할을, 이 정부 시스템의 역할을 바꿔갈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고민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과정에서 사실 이게 기술이 또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제 행안부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만나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을 오랫동안 많은 고민들을 해오셨는데 안 된 이유는 결국 이거를 이제 각 부처별로 제가 보니까 이것도 이런 얘기 막 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협력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그림을 같이 그려도 똑같은 거 막 이렇게 같이 하시고 이 예산에 대한 것도 막 잘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됐고 법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체에 대한 것을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나 이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법 제도적인 것을 통합해서 이런 성과를 관리하는 이런 실행력이 강력한 실행력이 있는 이런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지털 기반의 어떤 이런 서비스 프로세스를 재설계해서 실제 국민들이 이걸 사용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실제 기존에 디지털화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아날로그 방식에 대한 거를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런 거 같죠. 디지털로 했다고 하는 좀 애매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서비스 프로세스나 이것들을 바꿔가 재설계해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기술로만 어떤 그런 것을 했던 것이 우리가 기술이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이런 문화부터 많은 것들을 바꾸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혁신의 공통 기반들을 구축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가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제가 이 그림은 사실 이게 조금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현재 국정자원관리원 안에 우리가 국정자원관리원에도 한번 가서 만나 뵀는데 국정자원관리원 역할은 결국 그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담당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런 국정자원관리원이 땅을 제공하면 거기에 각 부처들이 필요하신 것들 시스템에 대한 거를 SI 업체들한테 다 따로따로 해서 건설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 건설사한테 알아서 설계하고 알아서 개발해 주세요 하니까 이게 약간 난개발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오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발목을 잡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기업들도 그렇고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매우 중요하고 그 아키텍처는 결국 저런 이 소프트웨어들이 어떤 플랫폼 위에서 어떻게 디자인돼서 동작하는 것에 대한 공통화시키는 거나 가이드라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얘네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 따로 만들어진 게 우리의 발목을 앞으로 더 계속 잡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번 정부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진짜 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기존에 뭐 17,000개 있는 이런 시스템들의 아키텍처를 다 바꿔가지고 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이제 고민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예시를 조금 들어보면 몇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거 고민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 버추얼라이즈 된 것도 있고 컨테이너 기반으로 된 것도 있고 뭐 되게 많은 이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나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별로 SI 업체들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구축한 솔루션 서비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거를 다 바꿔가지고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이것들을 만든다든지 아키텍처를 바꾼다든지 이게 되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통화된 빌딩 블록을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빌딩 블록은 보통 기업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너무 이제 전산하시는 분이니까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뭐 조금 그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소프트웨어 차를 만들 때도 이 차를 현대자동차가 조립하는 거지 거기에 다양한 컴포넌트들 미리 만들어진 컴포넌트들을 갖다가 이렇게 차를 만드는 것처럼 정부도 우리 뭐 사실 다른 사례도 보면 혹시 Salesforce.com 아시죠? 그 CRM을 제공하는 Salesforce.com이 있는데 사실 전 세계 소프트웨어들이 이 CRM을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API, 그 Force.com이라고 하는 API 세트를 갖고 자기네 서비스에 이 CRM에 대한 컴포넌트, 이 CRM의 서비스를 여기다가 인베드 시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기능 단위로 완전 분업화해서 얘네들이 빌딩 블록으로서 조합 가능하게끔 컴포저블한 어떤 서비스 아키텍처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갖고 있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 공통화된 빌딩 블록이 있고 유틸리티 블록이 있을 겁니다. 이게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공통화된 빌딩 블록은 주민번호 시스템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번호 시스템이 주민번호나 이런 국민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이 데이터를 복제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 데이터를 주민번호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 시스템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동기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고 사실 좋지 않거든요. 결국은 주민번호 같은 이런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를 웹핑해서 실제 이 데이터에 대한 것을 다이렉트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 API로 이 주민번호 시스템의 자체의 그 기능 자체를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이 갖다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마치 SI로 개발하는 거 있지만 최소한 이것들은 이 중복해서 만들지 말고 이거를 갖다가 호출해서 쓰세요. 이렇게 만들 수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즉 우리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은 어떤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그 소프트웨어의 프레임워크나 이 여기에 인베드되는 그 영역이지만 이제는 그 안에 인베드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서비스 블록으로서 이 자체가 다른 서비스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컴포넌트화 되는데 이 컴포넌트가 근데 우리가 예전에 얘기하던 그냥 이렇게 컴포넌트 설치해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리모트 서비스인 겁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인증부터 각 부처들의 시스템들을 쓰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장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이 얘를 맞춰서 표준화시키고 이걸 액세스하게 되는 거랑 이 데이터가 표준화돼서 이쪽 한쪽으로 모이게 될 거고 우리가 그 어디 있죠? 엑스로드 같은데 그 에스토니아 같은데 보면 걔네들 원칙 중에 하나가 그 only one free software라고 해가지고 데이터가 복제해서 있으면 안 된다.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디플정에서도 이런 아키텍처를 어떻게 바꿔서 이 시스템들을 한 번에 다 갈아엎거나 바꾸는 건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개비하는 시점이나 새로 만드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공통화된 빌딩 블록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참조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블록 같은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서비스들이나 소프트웨어들이 노티피케이션 같은 걸 받아야 됩니다. 뭐 알림, 우리가 화면에서 뭔가 변화됐을 때 리프레시해서 하지 않고도 노티피케이션 받아가지고 정보를 업데이트 시킨다든지 또는 미디어 스트리밍이나 메시지 큐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뭐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WS에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 컴포넌트들이 있을 텐데 이런 AWS 서비스 컴포넌트는 그냥 다 참조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나 전 세계 기업들이 이거를 다 하나하나 만들어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비즈니스에 집중할 것만 딱 만들고 나머지는 여러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런 빌딩 블록들을 참조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의 SI 방식은 모든 거를 다 그 SI 업체가 다 구축하고 만들으니까 다 다른 겁니다. 이런 빌딩 블록들이 정부를 위한 빌딩 블록들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이쪽은 정부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컴포넌트들을 이제 빌딩 블록 시켜서 국민들의 데이터 갖고 있는 아니면 특정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지만 얘는 일반적인 유틸리티이기 때문에 민간 클라우드에 서비스를 참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CASP 인증받은 그 안에 우리가 이제 SaaS라고 하면 클라우드라고 하면 너무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그러니까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빌려 쓰는 것과 또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미디어 스트리밍 같은 거 우리가 정부에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만들 때 이런 미디어를 딜리버리 그러니까 이미 영상을 딜리버리하거나 이런 것들도 얘도 그 시스템 안에다 구축할 필요 없이 참조해서 쓸 수 있는
인증된 정부의 요건이나 그 규격을 맞추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컴포넌트를 우리가 여기다 준비해서 갖다 쓸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얘네들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요건이 뭔지를 잘 정리해서 이 요건을 맞추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나타나게끔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고 컴포저블한 엔터프라이즈 그 거버먼트를 만들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공통화된 요 요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바꿔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API를 그 아까 이제 TMX에서도 애니링크라고 하는 제품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시스템 간에 그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유저 인터페이스랑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는 목적 자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API는 결국 다른 소프트웨어나 다른 시스템들을 위해서 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각 부처의 시스템들이 이런 API 인터페이스를 다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민간한테 저런 프로세스나 데이터를 제공하려면 우리가 우리가 MSI라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그거 되게 오래된 아키텍처입니다. 여기에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부터 다양한 아키텍처가 있는데 그런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한 게이트웨이를 이렇게 통해서 정부에 있는 여러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민간에다가 오픈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심근경색이었었는데 그 이후부터 숨이 좀 차가지고 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들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API를 바깥으로 노출할 때 API가 그냥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API를 감싸는 인증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어떤 세션을 관리한다든지 캐시를 관리한다든지 로그를 관리해서 이 뒤에 백단의 시스템에 대한 트랜잭션을 모니터링해서 로그를 통해서 어디서 이 멀티티어 트랜잭션이 추적되게 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이 게이트웨이에서 돼야 되는데 이걸 다 따로따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만드는데 API를 노출하는데 이거를 이제 따로 만들고 우리가 이제 그 DPG업 과기부에서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이 API 서비스 플랫폼을 따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자, 첫 번째 문제는 이 API들을 사용할 수요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프로토콜이 다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거죠. 민간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뭔가 이걸 갖다 써야 되는데 첫 번째로 쓰려고 그러면 내가 누군데, 나는 어떤 업체인데, 내가 어떤 API들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간 동안에 이걸 쓰려고 하는데 그거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입하고 그걸 허락을 요청하면 그걸 승인하고 액세스 키 같은 거를 소프트웨어 키 같은 걸 받아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이거를 호출할 때 이 애플리케이션을 호출 가능한지 식별돼야 되고 또 이거를 호출한 사용자 국민들의 임퍼스네이트 돼 있는 위임된 권한, 인증된 권한을 갖고 이걸 호출해서 이걸 사용할 때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따로따로 만들면서 이 업체들은 다 따로따로 거기에 맞춰서 구현을 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통합의 인증이나 국정원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스나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호출하는 과정에서의 모니터링, 예를 들어서 스노트 같은 IDS 같은 데서 이런 이 패킷들을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할 때도 똑같이 그 기준이 다 다른 것들을 중복해서 구현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바꾸냐면 정부의 관문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문을 통합해서 이 관문에서는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API 라우팅, 그러니까 인증에 대한 거, 애플리케이션 호출을 했을 때 얘가 어떤 플랫폼으로 라우팅하는데 그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라우팅한다든지 트래픽 컨트롤한다든지 로그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니터링에 대한 것들을 공통화시켜서 관문을 하나로 만들고 기존에 있는 이 시스템들, API 노출하는 시스템들은 여기다가 비즈니스 로직이나 이거 라우팅할 수 있는 것들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 부처에서 이미 예산도 있고 뭔가를 하겠다 ISP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데 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이제 디풀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협의해서 그 지금 이것들을 조율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 소프트웨어를 올릴 수 있는 아키텍처가 필요한데 우리가 무조건 뭐 클라우드로 바꿔야 된다. 그거 사실 옳지 않거든요. 이 클라우드로 바꿔 그리고 뭐 무조건 어떤 기술을 써야 된다. 그것도 이제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인프라스트럭처 이 레이어에서 잠깐 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갖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와 그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이 민간 클라우드랑 떨어져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시스템들은 뭐 데이터베이스는 국정자원관리원 안에 있고 이 사용자 접점에서의 어떤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됐건 API 인터페이스가 됐건 이건 민간 클라우드에 있어 스케일 아웃되게끔 만드는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국정자원관리원 안에 그 컨테이너로 관리하던 이런 인스턴스를 이 클라우드로 어느 순간 이쪽으로 마이그레이션해서 쓰게끔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키텍처가 필요하니까 저희가 이제 추진한 건 이런 겁니다. 국정자원관리원부터 민간 클라우드까지의 레이어를 추상화시키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추상화되는 레이어를 만들고 이 밑에 그 위에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들은 얘가 국정자원관리원에 있는지 민간 클라우드에 있는지를 모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걔한테 어떤 인스턴스나 이런 뭔가를 프로비저닝하거나 네트워크에 대한 프로비저닝하거나 이런 것들을 마치 민간 클라우드와 정부의 데이터 센터가 하나인 것처럼 이 위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업체 또는 관리하는 기업들이 그 밑에를 몰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꼭 여기 국정자원 관련의 서브스토리지 네트워크 어떻게 딱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프로비저닝하거나 시스템에 대한 구성 용량을 하거나 위에 어떤 데브옵스 팀들이 그것들을 오퍼레이션 할 수 있게끔 하거나 오토메이션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끔 하는 레이어의 요건을 디자인해서 이것들을 이제 안을 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만들 때 단순히 이제 좀 다른 거죠. 우리가 SI 프로젝트 이런 걸 만들면 한번 SI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기술 요건에 맞춰 가지고 그것들을 딱 해서 끝나면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서비스들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뭐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서비스들이 많은데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계속 업데이트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 업데이트를 할 때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CI/CD 툴체인이라고 하는 이 어떤 소스 코드를 갖다가 이 Git에서부터 해서 이것들을 배포하고 그 빌드하고 머지하고 이것들을 버전 관리해서 롤백 시키는 것부터 이런 전체에 대한 CI/CD 툴체인에 대한 것들을 포함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고 이런 프레임워크가 공통된 빌딩 블록들까지 포함한 이게 개발 방식과 이 문화 프로세스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컨테이너를 쓴다고 네이티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부분부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빌드 배포에 대한 프로세스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 아키텍처까지를 포함한 것을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고 이 위에서 이 약속 안에서 움직이게끔 해야지만 우리가 세큐리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안정적인 정부의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CSLP 인증 제도를 하면서 좀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간 클라우드를 쓴다는 얘기를 하고 그거를 뭐 국정원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고민을 되게 많이, 과기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자 우리가 이제 상중하 등급을 놓고 기존에 있던 망이 분리되어 있던 국정자원관리원에 있는 어떤 시스템을 인터넷망이 접속 가능한 중등급에다가 이쪽에 이제 올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망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바깥에서의 어떤 페네트레이션 이런 공격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얘가 이 소프트웨어 디자인된 것 자체가 이게 어떤 보안 지금까지는 한마디로 온실에 있었던 건데 이게 바깥에 인터넷으로 나온 순간 굉장히 다양한 공격을 받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걸 뚫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아키텍처를 아예 처음부터 그런 보안에 대한 거나 고가용성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디자인된 것이 클라우드에서 사용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망 분리 얘기도 나오고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클라우드로 사용해야 되는 뭐 ES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거기에 되게 중요한 시큐리티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테스트할지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고민하는 건 리프트 앤 시프트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스토리지나 이런 서버 네트워크를 사용하던 그 소프트웨어를 그냥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은 그다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플정에서는 그거조차도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에 대한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개발에 대한 표준과 이런 플랫폼 옆에 이런 국가 디지털 플랫폼 개발자 지원 센터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얘는 뭐냐면 이제 국민들이나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정부에서 인터페이스, 노출한 인터페이스와 그 API에 대한 버전들이나 내가 거기에 등록하고 내가 이 API들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 요청하고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고 하는 뭔가 개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이제 고민인 거죠. 마치 이런 우리가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이 뭐 벤더들이 제공하는 개발자 도구나 포탈 같은 개발자 네트워크 같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정부의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게 필요하고요. 이 위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국가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얘기나 이게 사실 레이크도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게 이 데이터 레이크라는 거를 어떤 목적을 갖지 않고 데이터를 모아놓는다. 이것도 굉장히 애매한 얘기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특히 스케일 아웃 시키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이 기술적으로 이 옆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스턴스를 스케일 아웃 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한 곳에다 몰아넣는 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국민 생애 중의 데이터 저장소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태어나서 그 이제 출생 신고를 행안부에다 하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교과부에서 또 병원 다니면 복지부에서 뭐 여러 이제 자기의 삶에 해당하는 여러 이벤트들과 그 데이터들이 관리되는 게 지금 다 이렇게 분절돼서 다 부처별로 다 시스템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하나의 어떤 데이터를 모아놓고 이걸 국민 중심의 어떤 데이터들이 통합돼서 필요한 시점에 그런 데이터들 바깥으로 노티피케이션도 보내고 어떤 프로세스 이벤트 드리븐하게 뭔가를 처리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국민 생애 주기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지금 이게 다 시스템이 여러 개로 다 쪼개져 있는 것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결국은 지금 시스템을 다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 서비스 버스를 연결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르는 게 가능한 것이냐. 근데 이 법적인 제약이 또 막 있습니다. 그 부처에 대한. 그래서 이런 뭐 국민 생애 주기, 뭐 기업 통합 지원 플랫폼 등에 대한 것들 또는 MLOps 플랫폼 등에 대한 거를 고민하면서 민간의 AI를 갖다 쓰는 것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여기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기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조달, 예산, 과금 체계에 대한 프로세스까지를 다 포함해서 굉장히 복잡한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디플정에서는 16개 TF로 쪼개버렸습니다. 원래 6개에서 16개로 쪼개지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과제들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를 딱 갖고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저 사각형 하나하나가 이 어떤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그 데이터 프로세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그 요건들을 다 이렇게 밑에처럼 이게 이 요구사항도 애매한 거죠. 하물며 뭐 지금 정부에서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기준도 애매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대체 뭐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해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저렇게 해도 클라우드 네이티브니까 그 기준조차도 만들어야 되는 게 현재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이런 이 요구사항들이나 이런 요건들을 하는데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기술자문 TF에서 정부의 ISP를 해가지고 하는 사례 SI 프로젝트로 이걸 하는데 과연 이 모든 것들을 SI 프로젝트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예를 든다면 이런 민간에 있는 서비스 컴포넌트를 최대한 찾아내서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이 ISP나 BPR 프로젝트가 나와서 진행된 걸 갖고 검토해서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16개 TF가 아니라 위원장님 직속으로 이제 뭘 만들었냐면 이 위원분들이 기존의 정부의 현황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막 뭔가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좀 부담을 드리고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위원장님 같이 해서 뭘 했냐면
민간의 CTO들을 11명을 모았습니다. 그것도 전체 아키텍트 전문가부터 전체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을 소프트웨어 디자인과 개발을 실제 하고 있는 CTO들을 영역별로 모아서 기술 자문 TF를 만들고 그 기술 자문 TF가 각자 영역에서 이런 요구 사항들을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의견을 드리는 형태로 이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앞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썼는데 실제 사례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한 달 전에 이제 대통령님께 보고드렸던 내용 중에 혜택 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혜택 알림의 기본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 정부가 과태료나 세금은 저도 사실 이번에 저 원래 종부세를 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종부세가 얼마나 해야 될지 딱 찍혀가지고 우표 날라오더라고요. 그 정보들은 어디서 다 취합이 돼가지고 이제 분석이 됐겠죠. 그런 것처럼 세금은 정확하게 딱 찾아가지고 하는데, 근데 지원금은 왜 내가 찾아서 그거를 신청해야 되느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정부의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걸 왜 정부가 해주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청년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청년들한테 맞춤형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결국은 지금 근데 이게 제도 자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 그 청년 지원 정책만 하더라도 275개 기관이 4천여 개의 지원 사업을 1,000만 명 대상으로 이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딱 보시면 청년 입장에서는 275개의 기관에 다 따로따로 어디서 무슨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청년이 신청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이 지원 사업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죠. 기업 지원 사업도 545개 기관이 만여 개 지원 사업을 700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 지원 사업이 너무 많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결국 여기 뭐가 있냐면 브로커들이 막 설치입니다. 브로커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내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 받아줄 테니까 돈 좀 내면 수수료 좀 내면 내가 해줄게. 막 이런 브로커나 컨설턴트들이 막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건 이 DPG 허브를 통해서 기존의 각 정부의 이 시스템 자체를 지금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바깥에 민간에 제공하는 이 꼭 필요한 서비스 인터페이스들을 여기다가 이 DPG 허브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를 통해서 민간에 액세스 가능하게끔 노출하고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바꾸는 게 힘드니까 중간에 하나의 그 인터미디어리를 이제 두는 거죠. 그래서 국민 또는 청년이나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DPG 허브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잠깐 보시면 이제 현황입니다. 혹시 기업마당 여기 중기부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중기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중기부가 너무 지금 많은 지원 정책을 잘하고 계시는데 현재 문제점은 이 기업마당이라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업마당을 한번 들어가 보면 기업마당에 여기 이게 다 이제 지원 사업 신청 가능한 지원 사업인데 이게 다 보시면 무슨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문서로 이걸 사람들이 다 하나 읽으면서 사업 기간 언제고 여기 지원 대상이 조건이 뭐고 이거를 다 사람이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나한테 맞는 게 뭐가 있는지를 알 턱이 없으니까 이거를 하는 방식을 이제 좀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그냥 이 정부 부처에 그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들, 정부 지원 사업을 표준화시킵니다. 메타 정보들을 표준화시켜서 대상 조건에 대한 거나 이런 지원 사업 코드나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키고 이 자체를 API로 디지털 DPG 허브를 통해서 민간에 노출합니다. 그러면 이 민간에서는 이미 예를 든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계 인사 막 이런 거를 하거나 소통 도구나 이런 기업을 위한 전체 혁신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데이터 안에 회계 인사 데이터의 매출액부터 인사 정보들이 이게 다 있습니다. 직원들이 몇 명인지 하루하루 퇴사 입사들 어떻게 되는지 사고 팔았는지 그런 정보를 갖고 그 조건에서 매칭시켜서 그냥 그 국민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에다가 이걸 이제 알려주는 이런 거죠. 청년은 카톡을 쓰거나 네이버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 이 수많은 뭐 부동산 등기 지원도 그렇고 수많은 뭐 이거 할 때 여기 정부에서 띄워가지고 정부에다가 또 내야 된다는 거죠. 정부의 데이터가 다 있는데 이쪽 부처의 사이트에서 띄워가지고 이쪽 부처에다가 제공하는 거를 왜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실제 우리가 정부에 대한 동의를 통해서 이 허브 플랫폼이 정부와의 그런 인터페이스나 이것들을 이제 중간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DPG 허브는 이런 각각 부처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에 이거를 그러니까 사일로화된 것들을 저렇게 DPG 허브를 통해 국민한테 제공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잠깐 이거를 시연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공고 등록을 할 때부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고를 만들 때 타겟을 설정하는데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어떤 지원 사업을 하는데 회사 기본 정보에서 시도 차원에 대한 정보를 난 지원 사업할 시를 서울특별시 하겠다. 그러면 그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는 그 회사 정보나 그 데이터들은 이미 다 이 플랫폼 안에 있기 때문에 딱 몇 개. 그다음 여기에 휴폐업을 이건 아니다. 휴폐업 코드. 휴폐업을 자, 계속 사업자, 휴업이나 폐업하는 사람들 빼고 계속 사업자고 뭐 업종에 대한 것도 어떤 업종에 대한 거를 뭐 광업, 제조, 뭐 전기 뭐 이런 것만 하겠다 하면 그 타겟 숫자가 나오고 이 타겟 숫자를 바로 이렇게 교집합으로 딱 해놓으면 바로 그걸 만족시키는 기업 개수가 딱 나와서 타겟팅된 어떤 공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공고를 바로 내보내면 이게 이제 혜택 알림이 AP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해당 이 기업들이나 이 사람들 국민들이 사용하는 익숙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노티피케이션이 가고 거기서 바로 이 프로세스를 타서 신청하거나 이게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뿐만 아니라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서비스 인터페이스들을 표준화시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신청 기업 수나 이런 것들을 바로 눈으로 보면서 자, 예를 들면 어떤 지원 사업에 대한 접수 현황, 현재 이 지원 사업 중에서 이 금융 지원 사업이 현재 접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리얼타임으로 보고 각 이제 영역별로 그다음에 뭐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소진이 리얼타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봐서 전체 예산 대비해 가지고 소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본다든지 또는 이 선정 사업 특성 분석을 통해서 이게 어떤 그 특성을 어떤 예를 들어서 인력에 대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 규모나 인력 현황의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뭐 본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더 중요한데 우리가 지원 사업 이전과 이후에 매출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가 예전에는 뭐 이게 지원 사업 종료 이후에 매출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늘어난다든지 그 타겟 대상 기업들의 회계 데이터나 이런 것들 이 매출 데이터나 이런 정보들이 있겠네요. 근데 고용에 대한 것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지역별로나 이런 각각 영역별로 그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모델들,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아까 이제 오 교수께서 말씀하신 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얘기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모델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예측할 수 있는 문제를 분류하고 예측할 수 있는 모델들이 많습니다. 지금 너무 랭귀지 모델에 대한 것만 얘기했지만 예를 든다면 재고순환지수의 변화가 이 제조업 취업자 수에 대한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과거에 있던 다양한 피처들과 이 과거의 결과들을 갖고 학습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행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데이터 기반으로 이거를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의사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좀 넘어와서 제가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요. 말을 너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처리할 때 우리가 아까도 이제 뭐 챗GPT 같은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기술적인 게 고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챗GPT조차도 인터넷상에 있는 수많은 텍스트와 그런 뭐 논문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게더링해서 걔를 갖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시켜서 그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는 언어의 순서,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이 순서 다음에 이게 나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과 거기에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나 리워드 모델을 통해서 사람이 질문하는 것을 최적화시키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시작은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결국 데이터를 잘 쌓아야지만 AI를 만들 수 있어요. AI의 재료는 데이터다. 하는데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건 내부에 구축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가급적 이걸 클라우드 서비스로 하려고 합니다. CSAP 인증받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한테 예를 든다면 아이고 이게 안 되네.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이 인젝션 시키는 데이터를 끌고 와서 배치나 리얼타임이나 그 API나 API 서브스크립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 영역이 있고 이 데이터를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카탈로그나 이 데이터를 컴바인하거나 뭐 세그멘테이션하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그 뒤에 데이터를 프리퍼레이션해서 어떤 모델을 학습할 수 있게끔 중요한 피처들을 뽑아내거나 얘를 클린징하거나 레이블링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학습시키고 학습시킨 이후에 이 모델을 다시 버전 관리하고 스코어링해서 애플리케이션에 이것들을 디플로이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이게 MLOps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뭐 공공에도 사실 쓰이고 기업에도 쓰이고 막 여러 영역에 쓰이는데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의료 영역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쓰기 때문에 여러 영역에 사용될 수 있는데 의료 영역 이 삼성서울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보면 이제 앞에 데이터들을 쫙 그 병원에 있는 EMR이나 이런 임상 진료 정보 관리하는 것부터 처방 관리 시스템 데이터 다 적재 놓으면 이제 병원의 교수들은 연구자들은 이런 걸 합니다. 내 워크스페이스 있거나 공유받은 워크스페이스가 있어서 내가 이제 워크스페이스에서 뭔가 이거를 그냥 공공기관이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소방방재청에서 가장 적합한 앰뷸런스의 위치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모델들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과거에 어떤 응급환자나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데모그래피 정보나 다양한 정보들을 갖다 놓고 이동량이나 이런 걸 갖고 모델을 만든다. 그럼 우리가 데이터가 필요할 테니까 뭐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어떤 행정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어야지라고 하고 데이터를 할 때, 자 이건 이제 의료 정보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여기서 아까 하신 것처럼 생년월일은 필요 없겠다. 성별은 남자고 여자고 뭐 사망 여부는 임상을 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은 분들의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뭐 상병에 대한 거는 진단해서 상병 코드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 자 그러면 이 코로나도 되게 종류가 많은데 이 코로나 중에서 나는 뭘 하겠다라고 해서 뽑아내고 그럼 그 데이터들을 바로 이거 선택해서 이 데이터셋을 이제 바로 만들어내고 지금 이건 실제 삼성서울병원에는 400만 명 환자가 저희 클라우드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여기서는 그러니까 샘플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건 사례를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바깥에 보시면 그거를 이렇게 해서 뭐 데이터셋을 뭐 산불 예측 모형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면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이걸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인, 뭐 결제 프로세스를 다 타고 뭐 이게 뭐 결제 프로세스를 뭐 이렇게 해서 뭐 프로세스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럼 프로세스가 다 타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심의가 그러니까 액세스가 가능한 상태의 데이터셋을 이제 자기가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이 데이터를 레이블링을 할 때 우리가 공공에 있는 산불 예측 모형에서 사진으로 위성이나 이런 뭐 위성은 아니지만 항공기에서 찍은 사진들에 대한 것들을 갖고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이미지에서 그것들을 영역을 갖다가 이렇게 얘는 불이야 아니면 얘는 뭐 임야야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레이블링을 할 때 이거를 데이터를 모아다가 또 바깥에 줘서 레이블링 업체한테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얘는 지금 의료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여기는 뭐 폐, 간, 대장 분류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자 그럼 제가 아까 이미지 데이터를 넣지 않았는데 이미지 데이터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들어가서 이런 여기에 이제 뭐 항공 사진이 되겠죠. 거기서 어떤 특정한 영역에 이거는 뭐 산불이야, 뭐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레이블링을 해줍니다. 아까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는 그거를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들을 레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 질문과 답변에 대한 거를 레이블링하는 것처럼 얘는 이미지에서 그런 영역을 레이블링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합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뭐 텍스트에 대한 감성 레이블링부터 수많은 레이블링이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레이블링을 하면 우리가 원본 데이터와 거기에 이제 레이블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분석 툴을 연동해야죠. 여기 분석 툴이 들어가서 우리가 매번 부처에서 과에서 CPU, GPU,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을 사달라고 할 수도 없고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뭐 그러면 GPU 같은 거를 서버를 잔뜩 사거나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부처에서 CPU, 메모리, GPU나 스토리지에 대한 것을 클라우드상에서 할당받고 그냥 새 컨테이너에서 여기서 뭐 산불, 예측, 모형 해서 여기에 뭐 CPU는 몇 개, 뭐 메모리는 몇 개, 저는 GPU 다 써가지고 지금 빵 개인데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케라스 같은 프레임워크를 쓰겠다, 케라스 갖다 놓고 확인 누르면 우리가 과거에 이런 모델들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뭐 예를 든다면 뭐 아나콘다 같은 거를 데스크탑에 설치해서 거기서 프레임워크들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하고 뭐 주피터 노트북으로 그걸 코딩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그냥 클라우드에서 부처에서 요구하면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데이터도 클라우드에, 이 툴도 레이블링한 도구도 다 클라우드에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동시에 여러 사람이 같이 협업하면서 요거 이미 만들어진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여러 사람들이 그냥 자기 데스크탑에 있는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있는 리소스를 그냥 바로 여기서 런해서 하면 그냥 얘 모델을 서버에서 클라우드에 아까 할당받은 리소스에서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냥 우리가 국정자원 관련의 예산을 기반으로 필요한 것들을 사서 하면 이거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를 썼다가 반납하고 하면서 되게 비용도 이제 유연하게 쓸 수 있으면서 이런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